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때이르게 시작한 2020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이번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합의는 본인이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북한 비핵화 조치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으로 가는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이달 20일쯤 개최될 예정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합의 내용보다는 남북 간의 화해와 우위를 다지는 이벤트적 성격이 강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죠. 전체적 그림과 연출이 내용과 실질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상반된 모습도 보여진 회담이었지만, 구체적 비핵화로 가는 일정과 내용은 미, 북 간의 회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BBS 화정 토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결산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전 북한학과 교수님이신 조영기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홍현익 박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 합의를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진지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나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 번 합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핵무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진전성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회담에 나오게 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대내적 차원, 그리고 남북 관계적인 차원, 그리고 대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적 차원은 아무래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완성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 대북 제재 또는 미국의 강경한 그 외교 라인이 구축됨으로 해서 스스로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금 느꼈다라는 그이고, 그리고 국제적 관계 측면에서는 지난해까지 김정은 이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또 핵실험하고 이러는 그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굉장히 많이 감행한 이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 대북 제재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제2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팽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대남 관계,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또는 암묵적 지원을 기대하고 이런 그 변화를 모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홍현익 박사님, 네.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공이 제일 큽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사실상 제일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취임해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일관되게 그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내세워왔고 거기에 진정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 결국은 그것에 의존해서 1월부터 결국 그 남북 간 평화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공이 있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받았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기가 어려웠던 게 자칫하면 남북미 3자 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당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을 그렇게 크게 주긴 어렵다. 정확한 그 멘트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작년 10월 31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을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지속해서 가면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런 그가 벌써 북한에는 지금 석유 가격이 안정됐는가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긴 그 텀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서는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일정 부분 도달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재가 지속돼서 가면 지금 일부 북한 경제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중국 간의 대외 교역이 한 40%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북한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전환시키기는 방향의 하나로 금년 신년사에서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 공조를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제재에 대해서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로를 세우고 싶지 않은 측에서는 이 국제 공조에 대해서도 이거는 순전히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아주 스마트하게 머리 좋게 그것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또 그 자체를 가지고 서로 진영 간에 공로를 나누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체 회담이 아주 잘 됐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외국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잘 됐다라기보다는 총론적으로 잘 됐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평화 선언을 했는데 평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포함해서 이 대결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이 최종 결과물인데 너무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너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문제를 먼저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핵화도 이번 선언에 들어갔지만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이게 처음 그 의도되었던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거를 원점으로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핵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번에 그 합의된 사항을 보면은 남북 관계 개선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라든지 결국은 뭐 평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요번에 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게 이제 비핵화 문제였는데 결국은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통해서 과거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원칙을 이제 확인했다. 그게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사실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진도가 나갔었는데 남북 간의 합의 사항에는 좀 자제한 저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국제적인 그 전문가나 언론인도 초청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은 사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발사 중단을 했고 그 이전에는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실험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미
김정은이 과거에 북한 어느 지도자도 한 적이 없는 조건 없는 양보들을 여러 번 지금 행해왔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문구로 담지만 않았을 뿐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모두에서부터 이 11년 동안에 잃어버린 세월을 얘기를 하면서 2007년에 남북 간에 장황하게 합의가 된 사항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책이라도 하듯이 남북 간에 이렇게 소중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태세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그동안 주장해왔던 얘기를 김정은이 거꾸로 먼저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약 4페이지에 걸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08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한 간에 있었던 기본적인 합의의 내용은 사실은 휴지가 아닌 휴지로 변한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5분 합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정확하게 4월 27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4월 27일 이전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어제는 분명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전체 분량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 이벤트성으로 해서 말려 들어갔다라는 거가 안타까운 거고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이 지금까지 86년 이후로 지금까지 늘상 주장해왔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얘기는 사상되고, 앞쪽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맥락이 맞지 않는 거고요. 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남북한이 대화하고 협력하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그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예, 사실관계를 얘기할 때요. 네.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 14 공동선언입니까? 네, 네, 노무현 14 대통령 공동선언. 때. 네. 그때 그 서해의 NLL 네. 대신 서해를 평화 공동으로 수용. 공동 네. 수역화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서 NLL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주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도대체 그 자료를 누가 유출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을 삼았고, 또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를 공동평화구역으로 한다라고 해서 서해를 내준 것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고, 그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아주 명문화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을 완화해서 그 주변 수역을 공동 평화 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NLL 무력화라는 것이 이번 합의에서 명문화된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NLL은 사실은 남북한 간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는데, 그 지역을 사실은 남북한 아무도 사용하지 있지 못하고 중국 어선들이 와서 대부분 고기를 다 잡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그 지역을 시찰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저기 새카맣게 그 NLL 인근에 배를 잡고 있는데 저기 우리 어선인가요? 물어보니까 저게 다 중국 어선입니다. 왜 우리 남북한 간의 그 수역인데 왜 중국 어선이 잡느냐?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는 위험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중국 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남북한의 경계선이라고 하지만 남한의 수역도 아니고 북한의 수역도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역을 면적을 양등분해 가지고 공동으로 어로 수역을 해서 그 지역을 남북한의 어족 자원을 우리가 취득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게 공동 어로 수역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합의 끝나자마자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1시간 반이라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화 통화한 최장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잘된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번 회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보궐선거도 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 하원의 과반수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 탄핵과도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본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낸 제1의 공로자고, 또 본인이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음으로써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하는 것처럼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역대 북한 지도자 치고는 북한이란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항상 수세적이고 도발을 일삼고 인권 탄압하고 그래서 뭔가 믿지는 대화나 협상은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우리가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신년사부터 지속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자기 여동생 보내고, 또 뭐 우리 특사 갔을 때도 상당히 3시간 만에 접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보면은 뭐 대화 중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쏘지 않겠다라고도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판문점 회담에 있어서도 신뢰를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합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당 전원회의는 북한의 지도자 250명이 당정군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 핵 병진 노선을 수정해서 핵자를 빼버렸습니다. 물론 그 논리는 핵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뺀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고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제 여지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그러면서 그 장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실험 발사 안 하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과거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대가 없이 선 양보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담판을 해서 먼저 합의했던 거를 김정은이 먼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먼저 신뢰 조치를 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거를 미리 양보했으니까 정상회담에서는 더 큰 양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현익 박사가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서 김정은이 폭넓은 양보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쌍중단,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핵실험을 하던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고 궁극적인 비핵화로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이른바 중국의 쌍중단 제의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 줄곧 외면당해 왔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더 높은 단계로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라고 해서 반대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서 더 이상 나은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지난해 2017년의 김정은의 행태와 2018년의 김정은의 행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변한 그의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2008년 그 북한의 신년사이고 북한의 2018년 신년사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문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1일 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던 전원회의 결정서이고 그럼 세 번째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그 판문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세 개의 문건이 가지고 있는 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한국과는 민족 공조 또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과는 대화와 협력이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월 그 트럼프 대통령 5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 것인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거래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가 아마 김정은의 보관인 것 같아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그 회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문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4월 21일 날 나왔던 전원회의 결정서라고 봅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는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3개의 항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예요. 첫 번째 항목이 그것의 핵무기 병교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핵시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하고 그리고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해왔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 없는 한반도와 연계되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가 클리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그 핵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터덜거림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항에서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지하는 것. 지금 6번 정도의 핵실험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는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핵실험장 폐쇄하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북핵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특히 ICBM과 관련돼서는 ICBM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지만 한국의 안보에는 저는 ICBM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의 수단은 아니다. 무수단이나 또는 노동미사일이라는 측면에서 ICBM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그동안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은 한국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또는 미국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지만 한국이 챙긴 것은 이산가족 상봉 그거 하나라는 냉정한 평가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새 평화 시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과 세계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교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측도 있습니다. 홍인익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나머지 10개 중에 지금 안 이루어졌던 7개에 대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가운데 하나하나 돈도 들어가고 뭐 투자도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게 너무나도 크죠. 평화를 얻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서 지금은 중소기업 개성공단에 기업했던 140개 기업들 다 지금 거의 다 망해가는데 다시 이제 삶의 활력을 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이 일어서고요. 그다음에 대륙간철도 연결해서 물류기지 한반도가 물류기지가 되고 남북 간의 호혜적인 협력이 되면서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지금 선진국 수준에서 낮잖아요. 그런 경제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갖는데 요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론이라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는 없고요. 이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짐을 받아서 핵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확실히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판을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저는 서해 생각합니다. 평화 네. 어로 수역에 대해서는 제가 네.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네. 잠깐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북방 한계선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정한 구역이고 이 휴전 협정에는 알파 포인트라고 연평도 옆에 있는 그 A점이죠, 영어로 A점에 이제 까지만 돼 있고 이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미국 해군과 우리 해군이 적어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북한 해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 이상은 올라가서 작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북방 한계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것을 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중국에 어로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로권이 이 북방 한계선 남에 내려와주고 중국 어선이 무차별 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해경이 가서 뭐 아주 힘겹게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국 어선이 조업하도록 북한이 어로권을 팔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저 평화 수역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저 어민들이 중국 어선 때문에 조업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저 평화 수역이 되면 중국 어선이 그 산 어로권을 가지고 더 활개를 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연평도나 백령도의 주민들의 지금 어떻게 이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보냐를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체 NLL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수역이가 아예 거기 접근조차를 수 킬로를 못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화수역이 되면 NLL까지 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야말로 정말 수산물의 보고인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걸로 전부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 공동어로 수역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네, 거기 제가 다시 수정을 드릴게요. 사회자가 자꾸 수정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저는-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예.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고 네네. 그 수역에서 여러 번 초계를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병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연평도, 소연평도 이 5개 북방 한계선 근처의 그 섬은 북한이 오랫동안 그 섬을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그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그런 안보적 차원에서 이번에 상당히 그 평화가 왔다 하고 환영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저 북한 쪽으로 가가지고 그 사곡기지 옆인데 거기서 저 조업을 못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조업하는데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조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은 중국 어선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비핵화가 핵심 의제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오히려 평화체제 구축이나 또는 종전선언의 목표라고 하는 선언적 주제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말 대 말의 공약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행동의 공약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야말로 말의 성찬으로서 아주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런 선언적인 큰 그림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의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또 상반된 입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분 판문점 선언을 보고 사실은 비핵화의 문제는 또는 북한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좀 희석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안이나 이런 거 사실은 그 이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7일 이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비핵화에 올인하자 또는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선언문에 보면 선언문도 뒤쪽에 있는 평화협정이라는 그 단어의 한 항목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의 분량도 한 10분의 1 정도도 10%도 못 미치는 이런 분량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몇 가지의 그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 후 평화 체제 또는 평화 협정, 선 국제 공조 후 민족 공조의 또는 경제 협력의 문제였던데, 이게 지금 이 선언문 자체의 배열이나 순서를 보면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말씀이냐면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봤을 때 평화협정 또는 민족 공조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이 비핵화 그 선언에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18년 4월 20일 당중앙 위원회에서 했던 그 여러 선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우리 한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피 작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내정이 취소된 빅터 차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빅터 차 씨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감이 많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거를 자기를 주한미국 대사로 지적했다가 지명했다가 이렇게 그 코피 작전 반대한다고? 코피 작전 반대한다고 했고, 크리스토퍼 힐 과거 육자회담 대표도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대해서 나이브하다, 뭐 그러니까 순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라이스 국무장관도 또 뭐 그 세부적인 건 토론하지
김정은하고 논의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하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를테면 민주당 공화당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 오바마만 비판하고 클린턴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시를 맨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네. 부시 행정부 같은 공화당이지만 이 사람도 전임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힐이 굉장히 휘날리면서 9.10 공동성명했는데 자기가 이뤄놓은 걸 다 무시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회담을 이제 우리가 눈을 뚫어지게 보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느냐를 봐야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 이 판문점 선언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비핵화의 완료 시점을 정하느냐. 네. 이를테면 뭐 2년 내로 비핵화한다. 이번처럼 뭐 공동의 목표 이런 얘기하지 말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2020년까지 완료한다. 뭐 이렇게 시점을 못 봤나.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검증과 사찰을 받느냐, 이걸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동결을 시켜야 돼. 일단 폐기는 궁극적인 목표지만 일단은 동결이라도 시키겠냐.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받고 목표 시점만 정하면 저는 대성공이다. 노벨 평화상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몇 가지만 보면 이 회담이 성공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이루진 못할 것 같고 그거의 50%만 돼도 그래도 합격전은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튼 안보부 장관과 또 이 새로 국무장관이 된 폼페이오 전 CIA 국장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안보부 장관실과 또 이 틸러슨 국무장관 시절에 있던 그 노선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이 볼튼 안보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리비아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그랬고 북한과 계속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폼페이오 미 신임 국무장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은 우리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상원에서 인준받을 때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질문에서 나왔던 답변 중에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시큐리티와 관련된 문제를만 되면 나는 억셉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북한이 지금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ICBM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기술과 관련된 거가 해외로 밀반출되는 거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은 이 회담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발 수단인 무수단이나 노동 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돼요. 이번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의 협상의 태도는 어떤 방향에서 나아가야 되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민족 공조를 하려고 그런다. 이때 한국이 북한의 핵이 우리의 민족 공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낼 것인가와 관련된 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민족사적인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또 연이어서 오늘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그 평화 체제 구축이 성공하느냐,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성공하느냐 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온 나라는 평화의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강론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과 중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중지, 핵 군축, 핵 사용 자제, 핵 이전 금지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서 핵 군축 회담에 임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의 원칙을 천명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을 냉정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핵없는 평화를 이룩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를 분명하게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북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고 남북한 간에도 활발한 경제 협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평화로 가는 먼 여정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함께 가지며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